돈의 심리학 파트 1. 이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금융투자 칼럼니스트이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출신으로 블로그에 투자 관련 조언들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했다. 책의 부제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소득의 전문직을 해야만 할까? 그러나 저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저자는 로널드 제임스 리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미국의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지가였으며 투자가였다. 그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고 그 후 JC펜니 백화점에서 17년간 청소를 했다. 2014년에 그는 92세로 죽었는데 그는 의붓 자식에게 $200만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남긴다고 유언장에 남겼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저축하고 우량 주식에 투자를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축이 복리로 늘어나 $800만 넘는 부를 이룰 수 있었다.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투자 분야이다. 그리고 로널드 리드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금융 성과가 개인의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것과 금융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금융은 전문 지식 등의 하드 스킬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태도 등의 소프트 스킬에 해당한다. 저자는 금융에서의 소프트 스킬을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돈에 있어서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들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들이 금융을 물리학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은 물리학과 다르다. 금융위기는 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다른 소득 수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축적된 경험도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해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2006년 미국 경제조사원 소속의 경제학자 율리케 말멘디어와 스테판 나겔은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사람들의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기회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사람만의 정신 모형 속에 그 사람이 당시 보유한 정보를 집어넣어 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비상금이 $400도 없는 사람들이 1년에 $400 이상을 복권 구매에 쓴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가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를 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상금이 $400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부자들이 가진 것들을 가져볼 꿈을 꾸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트와 스프레드시트를 보면서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의사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인 경험과 자신만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등이 전부 합쳐져 자신에게만 옳은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진다.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은 1998년에 탄생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생겨난 것은 5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겨우 5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우리는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행운과 리스크.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문 경우였다. 이 학교의 교사 빌 두걸은 자선 바자회 수익금으로 컴퓨터를 학교에 들여왔고 그렇게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에는 대략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다. 컴퓨터가 있는 학교는 100만 명당 한 대의 컴퓨터가 있던 것으로 게이츠는 100만 명 중 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유리한 경험을 얻은 셈이다. 실로 엄청난 행운인 셈이다.
그리고 게이츠에게는 절친 켄트 에번스가 있었다. 둘은 중학교 2학년 때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때 산에서 사망할 확률 역시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현실은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다른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거나 또는 피해야 할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사업가 코르닐리어스 벤더빌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법을 무시하며 사업을 키워나갔다.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높게 평가한다. 법을 무시하고 성공한 벤더빌트는 열렬히 칭찬하면서 법을 무시하여 결국 파산한 앨런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할까? 한쪽은 운이 좋아 법망을 피해갔고 다른 한쪽은 파산으로 끝났는데 말이다. 이렇게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이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며 어디까지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들을 대부분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그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는 행운이 성공을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촌격인 리스크의 존재도 역시 믿어야 한다. 욕심.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난 라자트 굽타는 10대의 고아가 되었다. 굽타는 40대 중반에 저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CEO가 되었다. 굽타는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다. 이미 부자가 되었지만 굽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굽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1,700만 달러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죄로 감옥에 갔다. 또한 희대 사기꾼이라 불리는 버니 매도프의 경우를 보면 그 역시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펀지 사기로 모든 부와 명성을 무너뜨렸다. 두 사람은 모두 충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바람의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남과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개인적 배경과 능력치가 다르므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즉,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시간이 만드는 부. 지금까지 지구에는 총 5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리고 왜 빙하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1900년 초 세르비아의 과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빙하기의 생성 이론을 생각해냈다.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를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만들었음을 설명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쾌페는 빙하기의 원인을 밝혀냈다. 빙하기의 범위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약간 서늘한 여름이었다. 여름이 충분히 덥지 않아 지난 겨울에 온 눈을 녹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녹지 않은 눈에 다음 해 더 많은 눈이 축적된다. 그리고 쌓인 눈은 더 많은 태양광선을 반사시키고 그러면 냉각 효과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비교적 작은 조건의 변화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돈도 이와 같이 작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해 커다란 부로 성장한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이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다. 그리고 815억 달러는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를 했다면 그는 지금과 같은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워렌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능은 투자였지만 그의 부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버핏의 성공 요인은 75년간의 꾸준한 투자이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 거래 전략의 책들의 핵심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수익률을 바라지 말고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로 남는 법. 제시 리버모어는 1920년대의 당대 최고의 주식시장 트레이더였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의 붕괴 때 그는 운이 좋게 큰 이익을 얻게 된다. 하루 만에 3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때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에이브러험 저먼스키는 파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33년 리버모어는 위험한 베팅을 하고 큰 빚을 지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는 데는 뛰어났으나 부자로 남는 데는 서툴렀다. 돈을 버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일까? 먼저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만 믿고 위험한 베팅을 하지 않도록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세쿼이아 캐피털의 억만장자 CEO 마이클 모리츠는 생존을 강조한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우리들의 전략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의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휘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생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버핏이 큰 성공을 거둔 배경에서 우리는 그가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고 14번의 경제 침체를 견디며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했던 릭 게리는 1973년과 1974년의 경기 침체 때 대출금을 빌려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거의 70% 하락하자 그는 가지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파산하지 않는 것이다.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저자는 말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절박한 상황에 파는 일은 크게 성공할 만한 주식 수십 개를 고르는 일보다 수익률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존에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계획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종종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파산을 하지 않도록 플랜 B를 준비해 두라는 의미이다. 몸통을 흔드는 꼬리. 하인츠 베르그리는 1936년 나치 독일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했다. 1990년대가 되었을 때 베르그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여러 미술품들을 독일 정부에 저렴하게 팔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 많은 명화들만 골라서 수집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투자회사 호라이즌 리서치는 다르게 해석했다. 그가 아주 많은 미술품들을 모았고 그 컬렉션 중에 극히 일부가 훌륭한 투자로 밝혀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마도 베르그린 같은 사람이 평생 모은 작품의 99%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1%가 피카소 같은 작품들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금융에서는 롱테일 즉 결과 분포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디즈니는 400여 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는데 대부분 분량이 짧았고 회사는 큰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크게 히트를 하며 이전에 벌어들인 그 어떤 수입보다 10배는 큰 금액을 벌어들였다. 크고 돈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모두 꼬리 사건이라 불리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이다. 꼬리 사건은 1000분의 1 내지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의 결과이다. 투자회사 코릴레이션 벤처스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2만 1000건 이상의 벤처 투자 사례를 분석했는데 65%는 돈을 잃었다. 2.5%는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거두었고 1%는 2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0.5%인 100개 정도의 회사가 5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간간히 발생하는 공포의 순간에 대응하는 반응에 달려있다. 누구는 매달 돈을 모아 꾸준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을 팔고 현금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묵묵히 견디며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
팔고 다시 주식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워렌 버핏에 따르면 그가 평생 400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